안녕하세요. 한자 한자 타자를 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곧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헤쳐 지나온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빠르게 지나갔고 이야기를 풀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올려볼 사연은 제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틀어질 뻔한 우리 둘의 사이를 잘 이겨나간 이야기랍니다. 자랑도 하고 싶고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대나무숲 같은 공간을 찾아와 사연을 올려봅니다. 글자를 쓰는 게 오래 걸려서 어느 세월에 사연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마음이 참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제 나이 60에 얻은 며느리는 정말 누구보다 예쁘고 귀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는 우리 며느리는 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하는 우리 집까지 머나먼 길을 내려와 인사를 드리고 왔죠. 서울 깍쟁이일 줄 알고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복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바뀌는 그 아이가 제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두 눈을 비비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잘 지내보아요 하면서 손을 딱 내미는데 뽀얗고 고사리 같은 그 손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예뻐서 이 손에 어떻게 물을 묻히고 살림을 하나 싶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귀한 우리 며느리 손이 나처럼 투박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였죠. 나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여자라고 하길래 양식장을 운영하는 우리 집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어쩌나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여간 똑똑한 게 아니고서야 힘들다고 옆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정도로 착한 아이였답니다. 저한테 틈틈이 진도에 내려올 테니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싹싹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생긴 건 서울 사람 깍쟁이 같은데 말이죠. 오죽하면 주위 주민들이 서울 계집애는 드세다는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며느리한테 휘어잡혀 사는 거 아니야? 하다가도 우리 며느리랑 대화 몇 마디 나누면 바뀌더라고요. 서울 사람이라도 다 사기꾼은 아니네 하면서 사람 참 잘 들어왔다고 우리 아들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첫인사 온 날 제가 부랴부랴 전복도 구워주고 자연산 미역줄기 따다가 말려 초무침도 해주고 새우도 구워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맛있는 음식들 다 뒷전이고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입 딱 먹더니 우리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맛이 이상하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문제 있냐고 놀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이 난다는 겁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차올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치매도 오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우리 집 된장은 제가 다 일일이 메주를 써서 만든 거거든요. 비슷한 맛이 나기 힘들 텐데 할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나 보다 했죠. 그러니까 또 배시시 웃으면서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가 끝내주긴 했어요 하더라고요. 상처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벌이셔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집에 둘이 살았는데 주말마다 부모님이 오셔서 자기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워낙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그런데 주말에 자기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운전해서 할머니 집으로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대요.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그날 일은 다시 생각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어찌저찌 수령하기는 했으나 할머니께서 많이 노쇠하시고 그날을 충격으로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병원비로 죄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집에 시집을 와도 괜찮겠냐고요. 우리 아들이면 더 좋은 집안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정말 부족한 자기라도 예뻐해 주실 거냐고,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타박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대요. 아가야, 이 전북 양식장이 되다 얼만지 아나? 우리 매출이 얼만지는 알고 며느리 하나 못 먹여 살리겠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좋은 집안 여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고 서로를 보듬고 아낄 줄 알아야지. 그런 건 걱정 마라. 알겠지? 그 말에 우리 며느리가 또 엉엉 울대요. 자기도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자기만 두고 먼저 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밉다고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네 부모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우리 아들 다 필요 없다고요. 딸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니까 걱정 말고 못 부린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효도도 하라고 필요한 건 다 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만 가만히 있다가 뭐야, 아들 필요 없다는 거 진짜야? 하면서 은근히 씩씩거렸죠. 이왕이면 할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병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드렸죠. 결혼식에 할머님을 꼭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양해를 해주셔서 봉사자분이랑 보호사분을 동행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케어를 해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네가 평소 같으면 난동을 부리고도 남았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뿐인 손녀딸의 결혼식이라는 걸 아시는 건지 가만히 눈물을 훔치면서 지켜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사분도 봉사자분도 그런 할머님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래서 치매가 무서운 거라고. 횟가닥 하는 것 같은데도 또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할 자리는 알아보는 것 같다고요. 제가 어찌나 결혼식 내내 눈물이 나던지 사람들은 제가 제 딸 결혼을 시키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애들은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됐고요. 저는 봉사자분과 보호사분을 모시고 할머님이 무사히 병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지켜봐 드렸습니다. 홀로 남을 할머니를 끝까지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서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할머님을 매일같이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남편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지 저와 함께 요양병원 근처에서 며칠간 지내며 할머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무탈하게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고 글쎄 그 조그마한 손으로 뭘 그리 많이 사왔던지 영양제 같은 걸 많이 사왔길래 우리 며느리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입고 하지 뭘 이런 걸 사왔냐고 은근히 꾸짖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자기 된장찌개 평생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가 어찌 우리 며느리한테 싫다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심만큼 자주 볼 수는 없었죠. 그래도 또 간간히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매번 아들 내외가 온다고 약속을 잡으면 하루 전날부터 시장통을 털어서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주위에서도 저한테 아들네 부부한테 정말 극성이라고 이거 다 며느리 거냐고 놀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예뻐도 너무 예뻐서 다 주고 갈 거예요 하면 복 받은 거라고 낄낄거리면서 웃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
하기야 그 집 며느리가 복스럽게 생기기도 했고 애가 야무지게 말도 잘하더라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우리 며느리가 참 인간다운 면모를 동네 사람들에게 잘도 보여줬구나 했죠. 우리 옆집이 승철이네라고 하나뿐인 아들 이름이 승철인데 글쎄 고놈이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요. 매번 승철 엄마가 그렇게 우리 아들 서울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쉬러 내려온 거라고 했단 말이죠. 제 눈에는 그냥 집에서 허구한 날 게임이나 하는 반푼이 같아 보였지만요. 우리 며느리 자랑을 동네방네 했더니 그게 배알이 꼴린 건지 뭔지 그래봐야 며느리는 한철이라고 입을 삐죽이대요. 자기네 집 며느리도 똑같이 알랑방구 끼고 살랑살랑거리다가 결국 바람나서 이혼한 거 모르냐면서 마치 너네도 똑같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대요. 나 참 누구 얼굴에 소금을 뿌리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실랑이를 벌였죠. 서울 가신 아들 암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니까. 글쎄 뒤돌면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고 입 싹 씻는다고. 그러니까 그리 정성스럽게 차려줄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대충 하고 바람이나 안 나게 간수해. 누가 지금 네 집 걱정을 하는 거야? 승철이 간수나 잘해. 언제까지 백수 생활하면서 집에서 쌀이나 축낼 거래? 그러지 말고 우리 바깥 양반한테 사정사정해서 양식장에서 일이나 하라 그래.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니까 승철이네가 성질이 나는지 서울 가시나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구시렁거리더라고요. 그 주둥이 좀 다무르라고 했더니 저한테 괜히 배알 꼴려서 성질낸다고 슬슬 긁지 뭡니까. 역시 싸움의 끝은 머리채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필이면 애들 오기 전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얼굴이 생채기가 났지 뭡니까. 우리 남편도 싸운 건 잘했는데 하필이면 애들 오기 전날 싸워서 얼굴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고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볼에 가볍게 난 생채기와 달리 승철이네 얼굴에는 시퍼런 멍 하나 들게 했으니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죠. 다음 날 우리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고서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괜찮다 하다가 슬그머니 옆집 승철이네 어멈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고자질을 했죠. 왜요? 왜 싸우셨어요? 하길래 지네 아들 이혼했다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지 뭐냐 하면서 그 집 어멈 성격이 원래 고약하다고 남 잘되는 꼴 절대 못 보고 한량인 자기 아들만 끼고 사는 여팻네라고 욕을 했죠. 우리 며느리가 씩씩거리면서 우리 고운 어머님 얼굴이 이게 뭐냐고 속상해했어요. 원래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애들이 서울로 가기로 했었는데 일부러 저랑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돌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저랑 길거리에서 수다도 떨고 밭일도 하고 전복 따러 간 남편한테 새참도 전해주고요. 그때는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승철이네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더라고요. 승철이네 엄마가 또 참지 못하고 옆에서 아이고 극성이다 극성이야 하면서 한마디 더 보태대요. 저 집에서 뭔 콩고물을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리 알랑방귀를 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진즉 며느리한테 잘해주셨으면 그쪽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겠어요? 그러니까 승철이네 엄마가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우리 며느리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얼굴까지 새빨개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참으면 되겠어요? 절대 못 참죠. 승철이 엄마한테 저도 쌍욕을 섞어가면서 지랄을 했습니다. 야, 이 육실할년아, 어디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욕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제 욕에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승철이 엄마는 동네 시끄럽다면서 집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죄다 승철이 엄마한테 한마디씩 했거든요. 그 성격 안 죽이면 승철이가 새장가 가겠냐고 성격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살자고요. 그 뒤로는 승철이 엄마가 먼저 나서서 시비를 거는 일이 없어서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며느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식장도 제쳐두고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3일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함께했죠. 제 품에서 엉엉 우는 우리 며느리 보니까 정말 제 속이 다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하면서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일찍부터 아프셨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치매가 일찍 찾아온 것이 너무 가슴 아팠대요. 결혼식도 다 기억하고 증손주까지 보고 가셨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조부모님도 꼭 지켜보실 거라고 마음 건강하게 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우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자기 가족들은 다 이렇게 하나둘 떠난다고 어머님 아버님은 자기랑 오래오래 살자고 하대요. 우리 남편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기도 같이 해주세요 어머님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나도 뭐 같이 며느리 붙잡고 울어버렸죠. 그런 걱정하지도 말라고.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생일 케이크에 촛불 불면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진도로 내려오고 나서 우리 며느리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일주일만 집에서 혼자 좀 지낼 수 있겠냐고 우리 며느리 보양식을 좀 해주고 오고 싶다고 했죠. 남편이 오히려 얼른 가보라고 며느리 살 5kg만 찌워놓고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전복도 싸주고 미역도 싸주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약재도 좋은 거 골라 사서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 타고 4시간을 달려서 신혼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퇴근 후에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신다고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터미널에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왜 그냥 오셨냐고 저를 타박했어요. 아니라고 일도 바쁜 애한테 뭘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겠냐고 혼자 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들고 온 짐 보더니 이 무거운 걸 들고 그 멀리서 어떻게 오셨냐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문이나 열어주라고 싱싱한 거 많이 들고 와서 빨리 손질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며느리 평생 몸보시는 내가 다 시켜주마 하면서 산의 진미 어우러진 밥도 해주고 제가 만든 된장도 듬뿍 퍼왔죠. 며느리가 된장찌개 먹고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끓이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그 맛이 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집 된장은 내가 기가 막히게 담가서 그냥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어 하니까 또 울더라고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하는데 우리 며느리 눈 퉁퉁 부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만 좀 울라고 이렇게 울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우리 며느님 살 5kg 찌우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 말라더라 하면서 일부러 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시시 웃으면서 어머님 저 5kg 살찌면요 옷 새로 다 사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니네 시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면 바로 다 사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한테 며칠이나 지내다가 가실 거냐고 오래오래 있으세요 하길래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고 일주일 내내 된장찌개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할 줄 아는 음식이 된장찌개뿐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대하라고 했죠. 내일은 삼계탕에 전복 넣어서 푹 끓여줄 거고 수요일에는 사골국 끓여줄 거야 하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아무거나 줘도 다 잘 먹으니까 어머님도 서울 구경하라고 하대요.
서울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라서 혼자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아쉬워하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휴가를 내고 서울 구경 시켜드릴 걸 그랬다면서요.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일주일간 밥해다 먹이고 토요일에 버스 타러 터미널에 가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굳이 진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멀다고 일주일간 너네도 나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혼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대요. 그 고집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어서 아들 내외 차를 타고 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진도까지 도착해서 남편이랑 아들은 술 한잔하고 하루 자고 일요일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에 해장국 끓여서 먹이고 이제 서울 올라가라 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밥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용돈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가 됐다고 내가 뭐 용돈 받으려고 밥 해준 거 아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했죠. 제 마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면서 살랑살랑거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거참 애들 바쁘다는데 빨리 받아도 하더라고요. 제가 못 이기는 척 받아서는 액수를 세보니까 무려 50만 원이나 넣어두었더라고요. 애들도 애 낳고 살려면 돈 많이 모아둬야 할 텐데 애들 보내고 바깥 양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 많이 넣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대꾸를 했더니 며느리 계좌번호 알고 있지? 거기로 100만 원 용돈 쓰라고 넣어줘 하대요.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며느리 계좌로 100만 원을 넣어줬죠. 요즘은 바로바로 알림이 가서 확인이 가능한지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돈 뭐냐고. 무슨 돈을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하길래 차비다 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라니까 그 돈 너 다 써라 했죠. 생긴 건 영락없는 깍쟁이가 어찌나 마음이 곱고 여린지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훌쩍이 돼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훌쩍 더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깨를 볶으면서 살고 있었고 우리 부부도 아들 내외를 보면서 행복해했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진도에 내려와 얼굴 도장을 찍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자식 동사는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전복 양식장 또한 거래처가 늘면서 점점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고 놀고 있는 옆집 승철이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곤 했죠. 승철이네 엄마랑은 그렇게 싸운 이후에 사이가 서먹서먹했지만 아들 일 시켜준다고 하니까 또 고맙다고는 하대요. 그러길래 이웃한테 미리미리 잘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다가도 인맥만 잘 쌓으면 콩고물이 턱턱 떨어지는 세상인데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로 수다를 떨고 안부를 전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와 통화하는 시간이 제일로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급하게 전할 이야기가 있으니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주말까지 잠도 못 자고 며느리만 기다렸죠.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7주 차라 심장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엄청 빨리 뛴다고 하면서 어머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더라고요. 진도까지 왜 내려왔냐고 우리가 서울로 가면 되는데 했더니 하루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었대요. 입덧은 없니?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끓여준 해물 뚝배기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우랑 전복이랑 동죽 쪽에 팍팍 넣어서 된장 육수 내어가지고 끓이는 그 해물 뚝배기가요. 진도에 있는 내내 해물 뚝배기를 끓여주고 서울로 애들을 올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자기 피가 섞인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좋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며느리는 임신 기간 내내 진도에 자주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제가 만든 작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도 따다 먹고 고추를 따기도 했고요. 상추를 따서 고기랑 같이 싸먹으면서 유기농이 최고라고 웃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이 소 잡는 날이면 장터에 가서 좋은 소고기를 사와서 그걸 같이 구워 먹고 했네요. 남편이랑 아들이랑 소주 한 잔씩 할 때면 며느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는데 그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무알코올 맥주인가? 그런 걸 사다 놓기도 했어요. 애 낳으면 나랑 실컷 마셔보자 하니까 입을 셀쭉이면서 어머님 술 못 드시잖아요 하더라고요. 출산할 때까지 내가 술 배워두겠다고 후원장담을 했죠. 진도에 올 때마다 뭘 그렇게 사오는 건지 제발 빈손으로 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너무 행복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면 꼭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막달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미루겠다고 일에 욕심을 내고 있었단 말이죠. 중간중간 산책을 나간다고 하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도 자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앉아서 일만 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뭉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7개월 차에는 다리도 많이 붓고 배 뭉침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글쎄 머리가 핑 돌더랍니다. 살도 적당히 잘 찌고 있었고 몸 관리도 잘하고 있긴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주스보다 조금 작다고 하긴 했었대요. 그래도 아직 막달이 되지 않았고 막달에 애들이 쑥쑥 큰다고 해서 별 걱정은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입맛이 돌 때는 확 돌아도 평소에는 당기는 게 별로 없어서 끼니를 자주 거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빈혈기가 갑자기 왔는지 그대로 회사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배를 부딪혔는데 그때 아이가 충격을 심하게 받은 건지 운이 나빴던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자궁이 심하게 수축을 했고 양수가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이 급하게 119를 불렀으나 신속하게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조산을 하게 되었고 응급처치도 늦어버렸고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아이를 꺼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게 된 후였던 거죠. 우리 며느리는 7개월 동안 품었던 아이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밭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양식장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냐고 며느리가 괜찮아야 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죠.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서울에 도착해서 입원해 있는 며느리를 딱 봤는데 며느리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 아기가 없대요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배를 만지면서 이 뱃속에 3개월은 더 버텨줬어야 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없대요 하는데 정말 며느리의 처절함이 뼛속까지 깊게 새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도 그리 많던 우리 며느리가 울지도 않고 있으니 제 속이 썩어 문드러졌죠. 오히려 제가 엉엉 울면서 아가야 괜찮다 괜찮아 네 몸만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어머님, 내 가족들은 전부 죄다 죽어나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나는 왜 제 피가 섞인 가족을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무서워요. 이러다가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편도 다 잃어버릴까 봐요. 저는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는 또 가지면 된다, 응? 아이는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나는 평생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 지켜줄게. 며느리는 며칠 동안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고 남편은 전복 양식장을 계속 돌봐야 하는 시기였기에 제가 며느리 옆을 지키기로 했죠. 우리 며느리는 저와 함께 서울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기력이 없어서 제가 쓱 밀면 툭 쓰러질 것 같은 사람처럼 굴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이제는 툭 튀어나오지 않은 배를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처음 일주일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고 2주일째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3주째에는 제가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깥 공기를 쐬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고요. 한 달째에는 저도 많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니? 너네 결혼 생활에 아이가 그 아이 하나이려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저를 확 째려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본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라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어머니 가세요. 진도로 내려가시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저 신경 쓰지도 말고 제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시라고요. 하는 겁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며느리의 말에 시비를 걸고 말았죠. 나는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다 너 보살피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니? 너는 내가 우습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진도에 내려가서 신경도 쓰지 말고 살라는 말이 나와? 격해져 버린 감정은 주워 담기에는 많이 흘러넘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이죽거리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한 달 동안 울지도 않고 꾹꾹 참았던 애가 제 말에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아직 제 마음속에는 죽은 우리 아이가 생생하게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어미한테 어떻게 애를 더 낳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만 산다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삶이 사라지나요? 가슴에 묻은 아이를 어찌 그리 빨리 잊으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며느리는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저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데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를 잃은 어미한테 제가 참 모진 말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무려 제 뱃속에 7개월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배를 부딪히지만 않았어도 지킬 수 있는 아이였다고요.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저 며느리에게 갈 애가 간 것이라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의사도 운이 나쁜 거였다고 하지 않았냐 위로했거든요. 며느리는 자기가 쓰러졌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인자라고 악을 쓰면서 우는데 제 생각이 짧아도 너무나도 짧았던 것이었죠. 며느리 얼굴을 보고 하루하루를 더 지내는 게 곤욕스러웠던지라 저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며느리를 피해 진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도 이해를 하고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마음 추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줄 거라고 병원도 데려가 보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와이프가 먼저 연락을 할 때까지 연락은 삼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랑 남편은 우리 며느리가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추스르기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주 단시간 내에 며느리가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경을 모르는 제가 어찌 그리 가볍게 속단할 수 있었을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살갑게 굴던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를 보러 진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받은 상처가 그만큼 컸던 탓일까요?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아들만 슬쩍 진도에 내려왔다가 밥도 먹지 않고 인사만 올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하루 자고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금방 올라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동반되는 바람에 입원 치료까지 권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당연히 회사에도 병가 처리를 하고 길게 쉬기로 했고 약도 한 움큼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을 다독였고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얼굴로 와서 인사만 쏙 드리고 서울에 올라가니까 방정 맞은 옆집 승철이네만 신이 났습니다.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는 염장을 있는 대로 지르더라고요. 거봐, 그 집도 이혼 안 됐지? 잘하는 며느리라고 해봐야 3년을 못 간다니까. 우리 예전 며느리 봐봐. 3년도 안 돼서 이혼했잖아. 아무튼 서울 것들이 다 그렇고 그렇다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옆에네야. 우리 며느리가 아파서 못 온 거다. 너는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니? 그러면서 제가 승철이 엄마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면서 등짝을 막 때렸습니다. 제가 지랄 연병을 떠니까 동네 사람들이 죄다 나와서 저를 말리는데 제가 발길질까지 하고 난리를 쳤죠. 승철이 엄마는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지 몰랐는지 어이없다고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이렇게 개패듯이 패냐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불러봐.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이왕 경찰 불러서 연병 떠는 거 한 대만 더 맞고 불러라 이년아. 네가 경찰을 불러서 고소를 하네 뭐네 하는데 나도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제가 막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도 다가와서는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 욕하고 다니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집에서 한량백수로 놀고 있던 승철이가 우리 양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들먹이면서 두 번 다신 승철이를 양식장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뭐 그 집 며느리가 아픈 걸 알았나 몰랐지 이러면서요. 저와 남편은 끈질기게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올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대로 절대로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간간히 아들에게서 듣는 며느리 소식으로 만족해야만 했죠. 그렇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점차 호전이 되고 있는지 아들이 전화하는 횟수도 진도로 내려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아들의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도 점차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며느리랑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오랜 병가를 지속할 수 없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에 참 열심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허무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제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자기가 높은 자리까지 꼭 올라가서 여성 임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회사를 그만둔 지금 명상도 하고 운동도 다니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아와 먹던 약도 많이 줄어들었고 병원 가는 횟수도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도에 내려올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우리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우리 며느리 잘 보살펴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 보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문득 된장찌개를 좋아했던 우리 며느리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된장을 큰 통에 듬뿍 담아서 아들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된장 좋아했었잖아 하면서 이거 먹고 기운 차리라고 전해달라고 했죠. 새로 띄운 메주로 만든 된장이라 쿰쿰한 맛이 덜해서 찌개에 끓여 먹기 딱 좋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고 그날 저녁 늦게 2년 만에 우리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예, 아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훌쩍훌쩍 하더니 이내 엉엉 울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얘 도대체 뭐가 그리 죄송하니? 내가 네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해서 막말을 했다 내가. 괜찮다.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우리 며느리 마음 건강부터 되찾자. 응? 며느리는 계속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다가 버텨낼게요, 살아낼게요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라고 꼭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라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원망도 하긴 했거든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유난을 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또 끈질기게 며느리를 기다렸고요. 며느리가 발길을 끄는 지 3년 4개월째에 또다시 새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아들 혼자 오겠거니 하고 버선발로 나가 기다리는데 우리 며느리랑 같이 진도에 내려왔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며느리 등짝을 아주 살짝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하지 못해? 너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 잘했다. 그만 울어 정말. 너네 조부모님 사돈어른 첫째 아이 할 거 없이 다 나한테 쌍심지 켜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초음파 사진을 쓱 내밀더라고요. 저 둘째 임신했어요. 지금은 정신과 약도 다 끊었고 가끔 심리 상담만 하러 가요. 어머님이 주신 된장 먹고 정신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초음파 사진을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둘째가 찾아왔구나. 아이고, 귀한 우리 둘째가 찾아왔어.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며느리가 쓱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잘 보시면요. 그 안에 셋째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겹경사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 없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혹시 배가 눌릴까봐 그냥 살짝 안아만 주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시간이 후다닥 흘러서 며느리가 임신 8개월째를 넘겼습니다. 쌍둥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난 덕에 9개월 차에 진입하자마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산후조리까지 제가 수발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소원대로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의 무사 출산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